요 중간 5에서는 별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별의 특성 어떤 것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광도 또 온도 또 색깔 또 밝기 거리 또 색지수 또 별의 질량 그래 뭐 그 천체가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출이나 뭐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을 거고 질량 관련된 또 수명 또 더 나아가서 이 천체가 얼마나 많은 금속을 가지고 있는지 금속 함량비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은 화학적인 조성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아마 이 교지구와 별의 특성에서는 대체로 물리적인 특성을 알아볼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밝기, 온도, 크기, 질량, 수명 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어떤 단위야? 어떤 물리야? 시간의 개념이야? 거리의 개념이야? 거리. 년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데 얼마나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개념이고 1광년을 우리가 킬로미터로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26 3.26 파섹 안 돼. 1파섹이 3.26광년이야. 단위를 헷갈리면 안 되겠지. 1광년을 킬로미터로 우리가 구하고 싶다면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다가 달 365 그래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겠지. 그러면 몇 킬로미터 정도 나올까? 제가 계산해본 결과 한 27,100만 27,100만이 무슨 말이야? 서른 번다. 그래 30만 가서 이상한 말이야. 우리 수를 좀 제대로 생각해보자. 몇 킬로미터일까? 1광년은 2조 8천만 킬로미터 아니야 더 높아. 2조 더 높아. 8천 예? 2조 2조보다 더 높아요. 20조 20조 10에 20승. 10에 20승? 10에 20승이면 엄청 큰데 병 아니에요? 10에 15승. 10에 15승 약 10조 킬로미터래. 비싸다 1광년은 약 10조 킬로미터 넘는다. 자 그리고 32.6광년은 우리가 1파섹 몇 파섹? 7파섹 10파섹. 이 발음 잘 해야 되지. 선생님은 앞으로 10파섹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앞에 숫자는 한글로 읽고 뒤에 파섹은 영어로 읽으면 너희가 좋아하는 그런 발음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10파섹으로 읽을게. 한 번도 해본 손이 좋았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 좋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별의 밝기를 이렇게 거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밝다 어둡다 이렇게 보는 방식은 어떤 등급으로 보는 거지? 겉보기. 그 다음에 이 천체를 32.6광년 10파섹에 두고 보는 비교하는 방식을 절대 등급을 가지고 비교하더라고 하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는 높을수록 어떤 색으로 보인다? 파란색 푸른색으로 보인다.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 적색으로. 왜 표면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 계열로 보여? 고비 어파인걸 그래 그거 금광현과 관련 있는 거 맞는데 왜 표면 온도가 높으면 푸르게 보이는 걸까? 화장이 나을 때에서 그래 파장 뭔가 스펙트럼 분광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돼. 그 비례 법칙 빈의 변이 법칙을 생각해 보면 표면 온도가 높은 1000켈빈 이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을 때 주로 짧은 영역에서 복사를 더 많이 한단 말이지.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더 긴 파장, 즉 붉은 영역에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와 이 색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태양의 절대 등급과 보기 등급은 앞서 수업에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여러 별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리겔과 같은 청색 초고성은 600광년 멀리, 베텔게우스라는 적색 초고성은 640광년. 그리고 여기 400광년에 있는 별이 있다는데 일론 머스크 유명한 별 누굴까? 북극성이요. 북극성. 맞아. 어떻게 알았지? 짱이다. 맞아. 북극성. 북극성이 약 400광년이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왜요? 어. 다 알죠. 나 그래요. 북극성은 약 400가. 그래서 우리가 북극 지역을 보고 북극성을 발견하는데 그 별빛은 400년 전에 방출됐던 그 빛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조선 시대에 저 멀리 조선 시대에서 이제 만들어진 빛이 우리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멀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리, 밝기, 온도, 질량, 수명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7개의 별, 이 7개의 별들도 이제 거리가 되게 각각 이제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기 뭐 124광년, 81광년, 101광년, 79광년 다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별의 질량과 수명의 관계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남은 거예요, 저만큼. 지금 살은 시간이야. 태양은 약 46억 년 정도 살았고 베텔게우스는 700만 살밖에 안 됐어. 근데 어때? 얘가 더 어떻게 표현했어? 읽어요. 할아버지처럼 표현했지. 네. 왜? 쟤는 수명이 짧아요. 어. 태양보다 질량이 너무 커서. 맞아, 얘는 살인데 벌써 이제 죽을 때다. 그러니까 맞아. 얘는 이제 수명이 뭐 예를 들면 한 1000만 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700만 살이면 이제 100세 시대에 70세 할아버지가 된 거야. 아이고. 그리고 얘는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인데 46억 살았어. 그러면 100세 시대에 한 46살 정도 된 건데 되게 좀 젊게 표현하지 않았나 태양을? 4.6살이 넘었어요. 그치? 46살이면 46 약간 중반대 생애 중반쯤 접어든 건데 거의 이제 유아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현수 말대로 4.6억 살 정도 된 것처럼 표현을 해놨네. 어차피 이렇게 별은 질량에 따라 수명이 또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렇게 천체까지 또 너희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중간은 5 별의 밝기와 등급에서는 맨 처음으로 별의 밝기를 소개하고 있다. 책에는 교과서 193페이지 펴보면 되겠다. 193페이지. 자, 별의 밝기는 우리가 눈이 감지하는 척도를 가지고 맨 처음 예전에는 이제 히파르쿠스 과학자가 별의 밝기를 크게 6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밝은 1등성부터 제일 어두운 6등성까지 이렇게 6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그 단계에 각각을 이제 2.5배 정도 밝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 있잖아. 우리 눈도 이제 여러 가지 광원들을 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한 2.5배 정도 차이가 있을 때 밝기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유의미한 밝기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분류가 그 당시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밝기를 더 정교하게 측정을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6개의 등급으로 나눴다고 해. 그리고 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제 2.5에 5승을 해보면 약 100배 정도가 나온다. 또는 100의 5분의 1승을 하면 약 2.5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퍼거슨이라는 학자는 이 1등성의 밝기가 6등성 밝기의 100배와 같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별의 밝기는 결국 어떤 복사 플럭스의 크기와 같다라고 보면 되거든. 이때 복사 플럭스의 크기라는 것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 우리가 배웠던 1학기 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떤 천체 혹은 뭐 흑체로 가정한 그 천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플럭스라고 F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이 플럭스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복사 플럭스에 이제 관계되는 거라고 하면 이 수식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이 두 개의 밝기가 100배일 때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야.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의 겉보기 등급을 각각 M1과 M2라고 하자. 이때 F2분의 F1을 M1과 M2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면 어떻게 나타낼까? 10의 5분의 2 곱하기 M1 10의 뭐라고? 5분의 2 곱하기 10의 5분의 2승 곱하기 M1 M2 마이너스 M2 마이너스 M. 정확하다. 박수. 오. 나이스.
저희가 아마 이거 G2에서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 대단하고 M2-M1이 이제 5등급일 때 그러면 5 사라지고 10의 2승이 남잖아. 그래서 100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수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건스 방정식의 기본적인 접근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양변에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면 M2-M1은 2.5 로그 F2분의 F1이 되고 이때 이 복사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요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F2분의 F1 대신에 D1분의 D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여기 원래 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앞으로 뿅 넘어가서 2.5에다가 2가 곱해지니 이제 앞에 5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거리는 이렇게 플럭스의 역수의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2-M1은 5로그 D1분의 D2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나아가서 여기 1로 쓰여져 있는 이 별의 위치를 우리가 10 파섹에 둔다고 해보자. M1에 해당하는 별을 10 파섹에 두면 우리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10 파섹에 놓인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동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M1에 해당하는 이 별을 10 파섹에 두고 보면은 여기 거리 10을 쓰고 이때 단위는 10 파섹이니까 이때 D도 파섹의 단위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로그 10분의 d가 된다. 이 별을 10 파섹에 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스몰 m 대신 라지 m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변형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아마 1학년 때 많이 써봤던 m 마이너스 m은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로그 d 마이너스 5라는 이 수식 익숙하지? 이 수식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파색으로 적혀 있는 거리를 우리가 이것도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몇 파색이라고 했을 때 그 별의 어떤 연주 시차와 관련이 있다. 이 거리는 그런 내용 너희들 배운 적 있나? 네, 역수. 맞아. 역수 관계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리는 무슨 단위를 써야 되고 파색의 단위를 써야 되고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 몇 써야 된다? 초 단위를 써야 된다. 이 초 단위는 어떤 개념이 되더라? 그 1도를 36을 나누 아니 60을 나누고 그걸 60을 나누고 맞아. 도분 초의 개념이 있어. 도, 분, 초. 1도는 60분이고 1분은 60초야. 그래서 1도는 3600초라고. 그만큼 각도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각도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천체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연주 시차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역수로 나타낸다. 이 식 되게 신기하지 않나? 이 식이 어떨 때 유효하나? 이렇게 거리는 파색, 각도는 초 단위를 써야 되는데 이 1파색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람이 인위로 만들어낸 거야.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어떤 의미의 별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별은 우리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는 연주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반지름은 약 1AU에 해당한다. 그렇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D, 어떤 천체와의 거리와 1AU 사이의 거리는 누가 압도적으로 큰 거지? D가 크잖아.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거의 같겠어? 탄젠트 파이는 파이와 거의 같아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 파이 이꼴 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탄젠트 파이는 뭐가 그랬어? D분의 1AU지. 그래서 파이는 D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D는 파이분의 1AU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되겠다. 여기 잘 안 보였을 때 여기 위에 적을게. D는 파이분의 1. 그리고 이때 D는 단위가 AU가 되겠지. 그리고 이때 파이는 지금 현재 라디안 단위란 말이야. 이 라디안 단위. 그러면 우리가 라디안을 초의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얘들 1라디안은 몇 도 정도 되지? 파이분의 180도니까 57.3도가 된단 말이야. 57.3도를 분으로 바꾸면
60을 곱하면 되겠지. 네. 60을 곱하면 몇이더라? 3,000만 게 아니라 3천 몇일 텐데. 3,400. 맞아. 3,437.75가 나온대. 3,437.75 분이 나온대. 얘를 초로 바꾸면 206,265 초가 나온대. 그래서 여기 이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것을 파이 초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라디안 대신에 206, 265 초를 이제 양변에 206, 265를 나눠버리는 거야. 206, 265. 그럼 이 라디안 대신 1초, 1초의 개념이 206, 265분의 1 라디안이 되니까 이 라디안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분자로 올라가면서 이런 값이 돼. 파이 초분의 206, 265 AU가 돼. 이때 206, 265, 즉 206,265 AU 이 값을 천문학자들이 뭘로 정했다? 1파섹으로 정한 거야. 그래서 사실 거리의 단위로 보면 되게 지저분한 수야. 206, 265 AU라고 하는 값이. 근데 이걸 계속 쓰는 게 귀찮으니까 천문학자들이 1파섹이라는 개념으로 쓰자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어떤 천체의 거리를 파섹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어떤 거리를 표현할 때 이 연주 시차와의 관계를 통해서 되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파섹이라는 단위를 잘 또 쓴다. 킬로미터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잘 안 쓰고 파섹 혹은 광년 이런 단위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관계, 즉 거리, 파섹 그리고 연주 시차는 초의 단위를 쓰게 될 때 우리는 이거 대신에 파이분의 1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파이분의 1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얘를 분모에서 분자로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5로그 파이 마이너스 5가 되지. 이때 파이는 꼭 초의 단위를 넣어줘야 되는 거.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도 있겠다. 아마 집투에서는 이 식만 썼을 거야, 그렇지? 맞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별의 연주 시차는 약 0.2 초로 계산이 되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너희가 또 변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고, 이 내용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이 식 한번 보자. 여기는 이 식은 어떤 별 하나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 다른 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아래의 식 m2-m 여기 라지 m이라 되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두 천체의 절대 등급의 차이는 우리는 무엇의 비로 얘기를 할 수 있냐? 광도 비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이것도 아마 G2에서 했었을 건데, 겉보기 등급의 비는 두 천체의 플럭스 비로 표현을 하는 거고, 두 천체의 절대 등급의 비는 두 천체의 광도를 가지고 광도의 비를 계산할 때 쓴다. 네.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섹의 거리에 옮겨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를 등급으로 정한 거고, 별의 실제 밝기, 즉 별의 광도를 비교할 때 우리는 절대 등급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자바 실험실에 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자,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의 이건 겉보기 등급을 말하는 건데,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약 마이너스 26.7이래. 1AU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라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이제 0.00456이래. 근데 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베가라는 별이 겉보기 등급이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태양이랑 1AU까지 오면은 이렇게 약 등급이 마이너스 30.9 등급이 되는 거야. 약 4.2등급 차이 난다, 그렇지? 겉보기 등급이. 그러면 이 두 별의 등급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다. 요 식을 적용해가지고 두 천체의 플럭스를 계산할 수도 있고, 두 천체의 어떤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다. 반면 이 두 별의 절대 등급을 안다면, 즉 얘도
10파섹. 얘도 10파섹을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10파섹. 오케이. 얘도 10파섹.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별의 등급 차이를 가지고 우리도 뭘 계산할 수 있다? 광도. 광도의 비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거리에 설령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등급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활용해가지고 플럭스의 비나 광도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아마 집투에서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해봤을 텐데. 그래서 고급지구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내가 다시 뭐 기회가 된다면 복습을 해보든지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든지 해보도록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책의 193페이지 그리고 194페이지 관련된 내용의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195페이지 한번 보면은 별의 스펙트럼과 온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별의 스펙트럼과 온도에서는 일단 195페이지에서 소단원의 명이 원자와 분자의 복사야.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195페이지에 분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잠시만 이거 더 띄우고 있는데 분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책에 왜 원자와 분자의 복사라고 해놓고 분자의 복사는 설명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스펙트럼 먼저 한번 보자. 스펙트럼,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한 것, 즉 분광시킨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백색광, 여러 빛이 섞여 있는 그 백색광이 스펙트럼 아니 분광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을 때 결국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이 내용은 너희가 1학년 때 아마 다 배웠을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고 다시 되가라앉으면서 에너지를 이제 저짝이 파이 형태로 방출하고 그런 특성들 말이야. 그리고 또 특히 수소 원자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발머 계열의 경우, 수소는 발머 계열의 경우 이 네 가지의 상황에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 4개의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빨간색, 하늘색, 남색, 보라색 이런 4개의 선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더 크게 떨어지는 라이먼 계열의 경우는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이고 만약에 파신 계열이라면 더 작은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떨어지거나 올라갈 테니 이런 영역은 이제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이런 거 너희들 계산하는 것도 혹시 해봤나? 델타 E는 함유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물리 시간에 언제? 이번 화 화학 시간에 에너지 주기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요 값에다가 저 플랑크 상수 그리고 진동수로 해가지고 그 진동수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뭐지? C는 F 람다 이렇게 가지고 계산했나?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을까? 하는 그 E는 람다분의 하씨, 델타 E는 람다분의 하씨. 뉴고 여기서 람다분의 하씨 네. 근데 이 C는 F 람다다 얘가 그리고 이 뉴가 F거든 진동수 그래서 F 대신에 람다분의 C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거 아마 해봤을 거야. 그래서 이 파장을 이제 구하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여기 플랑크 상수 넣고 빛의 속도 넣고 델타 E는 요만큼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은 람다 값 저거 656 나노미터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계산들도 해봤으니까 아마 이 내용은 너희들에게 조금 더 쉽게 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거 언제 했어? 1학년 때 1학년 때 했나? 너희들 참 훌륭하다. 1학년 때 이런 것들도 다 하고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주로 원자의 복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분자의 복사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고온의 기체, 단원자 기체의 어떤 물질을 우리가 어떤 기체 방정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들뜨고 되가라앉게 한다면 이제 방출선, 이제 고유한 방출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물질이 여러
단원자 기체를 막 결합해가지고 이제 고체 금속으로 만들었다든지 예를 들면 필라멘트와 같은 그런 물질에 막 전류를 가해가지고 들뜨고 다시 되가랑게 하면 그런 물질에서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냐? 바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 이거랑 관련된 것도 아마 실험실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자 여기 예를 들면 하나의 원자핵만 있는 경우 이렇게 들뜨고 되가라앉으면서 하나의 선 스펙트럼 막 뿅뿅뿅 또 뭐 선이 몇 개 더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단원자 기체가 아니라 좀 더 분자의 개념이라든지 즉 여러 양성자가 막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어떻게 된다? 겹치게 된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거리를 주고 이러진 않겠지. 이게 막 결합되어 있겠지. 근데 이렇게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무거운 원소이거나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막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이상 선의 형태가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포개어지고 중첩되면서 어떤 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거나 여기서 떨어지거나 여기서 떨어지거나 다 연속적인 어떤 밴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느새 이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선들이 모여서 뭐가 돼? 면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백열등 이런 것들을 보면 그뭐 고체 필라멘트에서 나온 그런 빛을 분광시켜 보면 이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 시끌시끌 막 노래 부르는 거 같지 않나? 서진이 같나? 네, 안 들었어요.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아프지? 너랑 나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뭐야? 나도 아니야. 둘이 합쳐지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제가 왼쪽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던 거 네, 아니. 조용한 거. 자, 그래서 우리 195페이지에 원자와 분자의 복사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여기서 조금 더 킹받는 게 있는데 19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가 흑체 복사라고 해놨어.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될 것 같아? 가 있으니까 나 다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가 하고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 역시 나도 없어. 그냥 가만 있고 그냥 끝이야. 이렇게 보고서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가 있으면 나도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가밖에 없어. 이상해. 조작은 되지. 저자는 노코멘트를 하겠다. 저저 우리 학교 쌤이었잖아요. 자, 노코멘트 하겠다. 자, 그래서 흑체 복사로 가보자. 흑체 복사와 관련된 법칙 너희가 4가지 알고 있어. 네. 1학기 때 배웠어. 네. 뭐? 플랑크 플랑크 법칙, 비례 변이. 비례 변이 법칙, 스테판 스테판 볼츠만 법칙. 하나 모르겠어. 하나는 아주 살짝만 훑고 넘어가는데 키리오프 법칙. 아. 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으로는 회로와 관련된 법칙을 또 검색해 보면 주로 나오는데 복사와 관련된 법칙도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내용 4가지 소개하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플랑크 법칙. 이거 1학기 때 썼던 수업 자료랑 똑같은 거네. 하나만 추가한 거는 이 그림을 추가했어. 이 그림을. 그래서 저기 막 플랑크도 있고 여기 이제 플랑크 함수도 여기 나타내져 있고 이 식을 보면 나머지 대부분 다 상수인데 여기 T 온도와 그 다음에 람다 이 2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야. 그래서 여기 온도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온도를 가지는 흑체는 그 파장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파장을 연속적으로 값을 다 집어넣으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3000 켈빈에 해당하는 흑체의 플랑크 곡선은 요렇게 이때 람다 맥스는 여기 여기는 안 나와있네. 966 나노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4000 켈빈에 해당하는 이 플랑크 곡선에서 람다 맥스는 724 나노미터 5000 켈빈에서는 플랑크 곡선이 요 점선 요렇게 나타나고 이때 람다 맥스는 580 나노미터 여기 그 다음 여기 6000 켈빈 이 실선이 6000인데 6000 켈빈에 해당하는 플랑크 함수를 쭉 연속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때 람다 맥스는 483 나노미터가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요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 색깔이에요. 여기는 그림과 비교해 보면 483 나노미터는 무슨 색인 것 같아? 노란색이지. 근데 여기는 왜 여기 블루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그림에 580 나노미터는 무슨 색 쪽인 것 같아? 붉은색. 약간 초록색과 황색 사이지. 초록색과 이게 주황색 사이잖아. 초록색 주황색 사이. 근데 여기는 옐로우라고 해놨어. 조금 이상해. 그래도 뭐 요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말고 요런 관계로 놓을 수 있다. 즉 이 플랑크 함수에서 미분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그 값을 우리는 람다 맥스라고 보면 되겠고, 그때 람다 맥스와 저 온도의 관계식을 유도한 사람이 바로 빈이다. 그래서 저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빈의 변의 법칙을 얘기했지. 요 수식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고 단지 어떤 의미인지, 즉 이제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파장의 복사량은 흑체의 절대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의미만 좀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다음 이제 저 사람이 빈인데 빈이라는 사람이 그 람다 맥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다. 그러니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신기한 특징을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 태양과 지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 1학기 때 했던 건데, 태양 복사의 람다 맥스는 약 0.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때 0.5 마이크로미터를 이제 넣었을 때 온도는 약 이제 5,800, 6,000 켈빈 정도 되더라. 그리고 우리 지구는 약 288 켈빈인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약 10 마이크로미터 되더라. 이거 시험 문제도 냈었어, 그치? 이런 내용들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바뀌는 이유, 이것도 선생님이 인스타에서 괜찮은 자료를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큰가? 사라져 버렸다. 여기 위에 있지. 여기 있다. 자, 이거 한번 봐봐.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플랑크 곡선이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지. 네.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은 것에서 낮아지면 플랑크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지. 즉 파장이 긴 쪽으로. 여기는 파장이 짧은 쪽 UV, 여기는 가시광선, 여기는 파장이 긴 이제 근적에선 인프라레드인데,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가 낮으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어떤 영역의 빛이 세다? 붉은색. 그래서 붉게 보이고,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플랑크 곡선이 왼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즉 람다 맥스 요 지점이 왼쪽으로 가면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푸른 빛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푸르게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가 한 요 정도 된다 하면은, 별의 표면 온도가 적당히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여러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고르게 나타나니까 이 빛이 섞여서 어떤 색으로 보인다? 흰색으로 보인다. 그 온도는 별이 약 10,000켈빈 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 설명까지가 지금 196페이지 흑체 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플랑크 법칙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그 아래 빈의 법칙 소개되어 있거든. 그래서 빈의 법칙까지 선생님 여기 PPT에 넣어왔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별의 표면 온도와 어떤 온도의 색깔의 관계를 방금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196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197페이지 한번 가보자. 이거 지금 1학년 애들 통합과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다 배운 건데, 별의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 뭐 있지? 연속 스펙트럼, 또 흡수, 방출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렇지? 이거 오랜만에 우리 책에 이 그림 있잖아. 요 그림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보고 가자. 이것과 같이 고온의 고체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중간에 끊이지 않는 색깔의 금속 스펙트럼을 볼 수 저 있습니다. 고온의 고체 안에 필라멘트가 있는 거야. 중간중간 고온의 흘러내리는 고체, 필라멘트.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나온 빛을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지만 중간에 에너지가 부족한 차가운 기체를 만나면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중간에 어둡게 관찰되는 흡수선이 관찰되죠.
에너지가 충분한 뜨거운 고온의 기체를 관찰하게 되면 우리 태양의 경우는 특정한 파장의 채층이야, 채층. 네. 채층을 보여줘. 붉은 방의 방출선이 관찰되고 보이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스펙트럼이 관찰되는지 알 수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백열등은 뜨거운 고체에서 빛을 내는 원리이기 고체.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되고요. 암흑성우는 차가운 기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구경별에 대해서 쭉 앞으로 때 얘가 가리는 특성을 거야. 많이 사용되고 있는 LED는 IC 빛의 3원색을 이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되고요. 에온사인이나 나트륨 같이 특정한 기체를 빛의 방정관에 넣어서 빛을 내는 원리로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되죠. 에너지가 충분한 발광 성운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정리해보자 얘들아. 1번 뭐가 들어가면 될까? 연속 스펙트럼. 2번은 흡수 스펙트럼. 3번은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1학년 책에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 한번 찾아볼래? 잘못된 부분. 부분 좀 이상해.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맞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가 아까 선 스펙트럼은 뭐 어떤 것들 얘기했어? 흡수 방출 두 개를 아울러서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어떤 선이 나타나는 선을 우리는 불연속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얘만 선 스펙트럼이라고 딱 표현을 하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 엄밀히 말하면 얘는 방출 선 스펙트럼, 얘는 흡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봤고, 실제 흡수선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 예시를 보여주면 첫 번째 프라운호퍼 흡수선이야. 프라운호퍼라는 학자는 태양을 분광시켜봤대.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개의 흡수선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문자로 적혀 있는 것은 굵게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소문자로 적어놓은 거는 이제 좀 가늘게 나타나는 거. 걔네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대. 약 570개가 있었대. 앞에 볼래? 여기 엄청 분광을 시켜가지고 수많은 이 선들을 분석을 했대.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잘려 있는데 어떤 물질이 어떤 영역에서 이제 선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표로 체크해두고 이 각각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렇게 알파벳으로 쭉쭉쭉 표현을 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여러 상관 물질 속 이 원소들을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오리온 성운이라는 M41 발광 성운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기체들이 있겠지. 여기서는 기체가 뭐 원소 단원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자 상태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출선 스펙트럼을 쭉 분석해 보니까 고온의 기체잖아, 제가.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을 이 유럽 이제 관측 천문 연구 쪽에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방출선 스펙트럼이 지지직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파장에서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은 이 물질이 존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물질들을 쭉쭉쭉 체크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아주 수백 광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물질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키르히오프라는 학자를 우리 197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1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자. 천문학에서는 복사의 여러 형태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흑체 복사의 플랑크 곡선과 같이 파장에 따라 매끄러운 모습의 복사 형태를 연속 스펙트럼이라 한다. 그런데 키르히오프는 물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발견했대. 즉, 흑체 복사의 경우 연속 스펙트럼을 내고, 위에 전자의 경우, 즉 이제 저온의 기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흡수선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고온의 얇은 기체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게 어떻다? 잘
매치가 되더라. 그래서 키르히오프와 분젠이라는 요 앞에 두 학자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프라우노퍼라는 학자가 분석한 이 태양의 흡수선을 보고 각각에 있는 물질 이 흡수선들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수소나 헬륨이나 리튬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출하는 그런 방출선 스펙트럼과 잘 매치가 되더라는 것을 확인했어. 그래서 이 키르히오프의 법칙에서 복사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연력학적 상태 하에서 주어진 온도에서는 방출 계수와 흡수 계수의 비가 매질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동일 파장에서 좋은 복사체는 좋은 흡수체다. 이렇게 키르히오프 법칙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어느 물질이 잘 흡수하면 그만큼 또 다른 온도에서 잘 방출한다는 의미야. 이 개수가 같다는 의미지. 같은 물질이라면 어떤 다른 온도에서 어떤 임의의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온도 환경 하에서 그래서 잘 흡수하면 그만큼 다른 온도에서 잘 방출할 수 있다. 그 법칙을 이제 키르히오프가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요 복사와 관련된 법칙을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우리 책 19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선생님이 이 분광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좀 할게. 맨 처음에는 뉴턴, 여기 오른쪽에 뉴턴인데 이 뉴턴이 이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보이더라는 거야. 더 분석을 하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뉘는 것을 보고 이걸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리고 1814년에 방금 봤던 그 프라운호퍼의 프라운호퍼가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570개 이상의 흡수선을 발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19세기 허긴스 부부는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별 속에 나트륨, 칼슘, 철, 수소 등 여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대. 그리고 1864년에는 어떤 성운의 스펙트럼도 분석하고 실제 관측 천문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분이라고 해. 부부래, 부부. 자,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 내용이 우리 책에 나온다. 20세기 초에는 하버드의 피커링과 캐넌이라는 학자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분석해가지고 유형을 16가지로 나눴대. A, B, C, D 주주에서 P까지. 왜냐하면 수소라는 물질이 가장 우주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종류와 세기가 되게 다양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 흡수선의 세기가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별의 수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되게 특이한 별들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몇 개의 알파벳, 즉 유형을 제외시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7가지 OBA, FGKM 이 7가지 분광형을 제시했다는 거야.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너희가 알고 있듯이 O부터 M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분광형까지는 너희가 배웠대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을 안 배웠어. 이 부분은 뭐냐? 너희들 다양한 별들이 있다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다, 그렇지? 주기열성뿐만 아니라 적색 거성, 뭐 초거성, 백색 외성 이런 다양한 별들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걔네들의 특징을 HR도 상에 나타내 보면 이 분광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야. 즉 분광형은 별의 어떤 색으로 표면 온도로 구분하는 거잖아. 근데 표면 온도가 같아도 화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광도 계급이야. 계급이 높을수록 얘들아 어떻다는 얘기야? 뭔가 뛰어나다는 얘기잖아. 저 사람 계급이 높다. 물론 우리는 지금 사람이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저 사람 뭔가 계급 아니 위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의미잖아. 그 말처럼 우리 별도 어떤 광도의 계급이 있고 계급이 높을수록 숫자가 더 작은 값을 주었어. 그래서 이렇게 자 먼저 분광형 OBA, FG, KM 이렇게 7가지로 나누고 이 순서가 곧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들을 나타낸 거다.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이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그래서 O형별의 경우에는 이 O형별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스펙트럼상에서 수소선과 헬륨선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B형별은 이 탄소선 그다음에 헬륨선이 이 지점에서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A형별은 즉 표면 온도가 7,500에서 10,000켈빈인 A형별의 경우는 이렇게 FE선과 그다음에 칼슘선이 강하게 좀 나타나더라. 그리고 F형별은 즉 우리 6,000에서 7,500 우리 태양은 아니지 이 정도에 되는 온도의 별들은 주로 MG선 요 파장에 따른 MG선 특히 가시광선 중에서 주로 분포했어요. MG선 그다음에 산소선 그다음에 여기 철선 그다음에 나트륨선 이 선들이 세게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OB, FG, KM 각각의 어떤 스펙트럼상의 특징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얘들도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고. 자, 또 뭐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 파란색부터 쭉 붉은색까지 OBA, FG, K의 표면 온도는 이제 이런 영역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는데 색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갈수록.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가 약 3만 켈빈 이상에서는 이제 헬륨선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간 B형별 혹은 A형별에서는 이런 선 A형별 이 가장 수소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의미한다. A형별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야 A 그 다음에 뭐 B형별도 있고 뭐 다양한 유형별들이 있고 각 분방형에서 어떤 선이 세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그런 자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색지수와 같은 개념으로 이런 자료도 있고 사실 검색해보면 엄청 많은 자료가 있어. 그리고 이 부분 같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건데 별의 표면 온도가 설령 같다고 해도 이렇게 저마다 다 광도가 다른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광도 계획을 위에서부터 1A 형별, 1B, 2, 3, 4, 5, 6, 7 이렇게 광도 계급을 나눠가지고 또 별의 유형을 구분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198페이지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 또 199페이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업이 이 영상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5페이지까지 아마 다음 주 쭉 하고 그 다음 이제 영상 내용 선생님이 좀 시험의 방향을 정리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안내해 주는 걸로 해서 2학년 1학기 시험은 2학년 2학기 중간 시험은 마무리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업 마무리할게요. 수고했다.